재직하게 된 계기, 하고 있는 업무들, 여러분들이 쪽 직종을 지향하게 된다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소속해 있는 국가농림기상센터라는 곳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농림기상센터는 기상청, 농진청, 산림청,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협약정을 맺어서 2009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이 센터의 주요 업무는 농업과 임업 생태계에서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즉 이거를 농림기상이라고 하는데, 농림기상을 기반으로 이 생태계 종사자들 혹은 시민들에게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소속된 지구 연구원들에 대해서 전문 인력 양성도 부가적인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휴학을 했다 보니까 사무실은 현재 서울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한 개가 있고, 수원에도 수원 옆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있는데 그곳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두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저희는 연구원들과 임원분들, 센터장님들 포함해서 총 27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부는 세부적으로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크게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관측팀이 있습니다. 관측팀은 지상의 AWS 관측자나 플럭스 관측자라고 하는 어떤 타워에 올라가서 탄소와 질소 산화물을 포집해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미기상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기경보팀이 있습니다. 조기경보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0년 이후나 100년 이후 이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서 농림과 생태계에 어떤 행동 방침을 내릴지 조언해주는 그런 연구 개발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모델링 팀입니다. 모델링 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상청에서 봤을 때 기상 예측 자료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수치 예보 모델을 서비스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과 달리 저희 센터 모델링 팀에서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램프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램프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임업, 축산업 생태계 종사자들에게 어떤 자료나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램프에 대한 정보나 저희 센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 센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국가농림기상센터를 치면 됩니다. 저희 팀은 총 5명으로 이루어지는데 박사급 연구원으로 팀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한 석사급 연구원이 4명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림기상센터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공간 정보나 위성 영상 정보, 이런 정보들과는 좀 동떨어진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가지라기보다 이 센터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2가지 핵심 요소를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관에서 적설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상 예측 정보는 주로 AWS를 이용한 검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국에 300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전체 면적을 커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관측소 주변에 수미터에 떨어진 정보만 관측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적설을 모두 다 검증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렇게 센터가 내걸었던 조건이 위성 영상을 사용한 원각 탐사 자료가 필요하겠다라고 채용 공고에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왼쪽에 그림과 같이 시설 재배지에 이렇게 적설, 대설이 발생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이것들이 매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고자 정부에서는 연구 과제를 내걸었고 저희 센터가 그게 수주가 됐죠. 근데 저희 센터가 주로 취급하는 것은 이게 왼쪽 아래와 같이 기상 예측 정보들, 일기도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내릴지 진짜 예측이 잘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측같이 위성 영상을 통해서 적설 기술을 만들고 실제로 운이 얼마나 맞는지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원서를 낼 때 한 5명 정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같은 경쟁을 하게 됐죠. 실제로 1명을 붙는데,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뽑힐 조건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적설 정보를 더불어서 산사태 위험 정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요구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센터에서는 산사태 위험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예측 정보로 비가 얼마나 내릴 거냐, 비가 내렸으면 토양에 물이 얼마나 함유될 것이냐, 이 정보를 생산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우측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분들도 좀 익숙하실 텐데, 배경에 행정구역을 깔고 그 위에 지오티프로 된 정보를 깔고 그 다음에 각가지 요소들로 꾸며주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각화 요소에 되게 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상청에서 많이 봤던 지도들은 맨 땅에 그냥 비가 얼마나 내릴지 그냥 이런 일기도 형태로 표현할 텐데, 사실 사람들, 서비스 제공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진짜 어디가 위험한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 정보 전문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제가 위성 영상을 전공했고 또 공간 정보 공학과를 나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시켰던 사람으로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이후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조건을 토대로 두 가지 업무를 메인으로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위와 같이 방금 보여드렸던 산사태 정보를 어디가 위험할지, 뭐 임상도, 슬로프, 경사도 혹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전국 남한에 어디가 산사태가 위험할지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것을 연구로 냈습니다. 두 번째로 적설 정보의 경우 이렇게 왼쪽과 같이 적설 지수를 만들고 그것들을 기상 정보에 이렇게 융합하고 그것들을 검증하는 상관관계 쓴 분포를 작성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무래도 기상 예측 자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각화에 약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분야의 결과물로 산출된 파일들도 자료들도 공간 정보를 융합해서 시각화하는 업무들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연구 개발을 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논문을 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저와 입사가 비슷했던 시기에 고려대학교 수학과에서 합격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무래도 수학적 능력이나 이런 수식 모델을 만드는 데는 좀 뛰어났는데 논문을 써본 경력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논문 성과를 낼 수 없었고 그 1년 내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 직종에 지원하게 된다면 논문 쓰는 것은 필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변의 논문을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논문도 있고 이제 지금까지도 논문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한 4, 5년 지났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업무 외에도 공군 활주로 주변의 바람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고정하고 예측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고, 이 왼쪽과 같이 원래는 기상 자료로 구축되었는데 그것을 GIS로 시각화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개발 직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저는 가장 크게 두 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이든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와 개발하는 공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자료 처리를 하든 인공지능을 쓰든 GS를 뭘 하든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좌표가 포함된 그림.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대표적인 예시로 QGIS, ArcGIS 같은 경우가 시각화 도구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측량 회사를 가든 아니면 인공지능 회사를 가든 동화동 회사를 가든 다른 분야 어떤 곳이든 가든 시각화 도구는 항상 쓰일 거기 때문에 꼭 익숙해지고 저희의 장점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GIS 공부과니까요. 공간정보공학과. 두 번째로 개발 언어 공부입니다. 그래서 개발 언어 공부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공학자가 하는 개발 공부, 메모리 얼마나 할당하든 아니면 코딩 얼마나 잘 짜든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도 아주 약간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바뀌게 된 계기는 챗GPT의 등장입니다. 아마 쓰셨던 분도 계실 건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코딩 같은 경우는 도와줄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질문자의 질문 능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문자가 단순하게 질문할 경우 잘 코딩을 만들어주는 반면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혹은
챗GPT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보입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챗GPT는 어느 정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챗GPT 자체 코딩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내가 코딩을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를 할 때 전공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적설 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는 기상 예측 정보 자료를 AWS 대신에 위성 영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연구 개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이냐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위성 영상 가지고 기상 예측 자료를 검증해줘라고 GPT한테 질문하게 되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방법론들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저의 기준에서는 해상도 2,440m의 기상 예측 자료와 위성 영상 20m급 영상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알기로 했던 것이 기상 예측 자료의 한 가지 픽셀 내에서 위성 자료의 적설 픽셀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척도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픽셀 내에서 위성 영상의 적설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설이 왔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고 그것을 상관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우측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GPT한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순차적으로 질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뭐 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고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될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코딩 자체의 이 능력보다 물론 공부는 해야겠지만 어떤 구조인지 어떤 전공 지식을 가지고 질문하는 방법을 좀 더 중요히 여겼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발 언어는 뭐로 할 것이냐가 또 있는데 쓰신 분들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파이썬 언어입니다. 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가장 문제에 봉착할 때가 주변에 질문할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인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는 웹에서 사용된다든지 자바는 앱에서 사용될 수 있다든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서 사용자 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질문할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서 가장 탁월한 언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연구 직종에서는 파이썬이 거의 90%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하기 위한 언어로 매틀랩과 R은 있지만 아마 극소수여서 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 직종을 하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곧 자기 개발로 이루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성 영상을 어떻게 기상 예측자로 검증할 것이냐? 저는 석사 하면서도 그거를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업무를 하면서 제가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주게 되고 그것들을 논문을 내고 그게 제 것이 되니까 그냥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 야근, 외식, 외근 이런 거에 쫓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라는 것이 결국에 정부에서 연구 과제를 받거나 연구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연구 과제는 기본적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4, 5년의 호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 내일까지 뭐 해와, 일주일 뒤까지 뭐 해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올해가 끝날 때까지 어떤 업무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미션만 주고 거기에 대한 재량은 연구원들한테 마음껏 맡겨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쫓기는 면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똑같은 직종을 하더라도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석사 과정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 똑같은 업무 그러니까 방금 위성 영상으로 한 가지 지도를 만든다고 해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봉이나 조건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초봉이 성과급 포함해서 4천으로 시작했으니까 일반 대졸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기업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런 연구 직종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고 석사 과정을 분야의 석사 과정을 마칠 의향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관심 주제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석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논문을 쓰는 능력이나
아니 테크니컬 개발, 그다음에 시코크 누구의 숙련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그 사전에 교수님들의 컨택하기 전 자기가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를 관심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 내에서는 공간 정보를 필두로 위성 영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인공지능을 메이드로 수업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제 한두 개를 중점적으로 집어서 관심 주제를 정하고 교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마 연구 지정을 가는 데 가장 빠른 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